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훈 세무사입니다. 영상을 찍는 현재 25년이 3달도 안 지났지만 올해도 무수히 많은 분들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실거래조사 소명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직접 대응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모두 제시해드리고 있고 필요시에는 대응까지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잘못된 내용으로 소명을 하시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하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에 맞게 정확한 내용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 내용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안 받게 될 수도 있고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수백 건 이상의 소명을 실제로 대응해오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정해드리고 소명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실제로 대응했던 사례를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조사 소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서부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원과 구청에서 거래 소명이 나온 분들 대부분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쓰셨을 거예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보시면 구체적인 작성 방법이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 직전에 원래 소유하던 부동산을 팔았다면 6번에 처분대금을 써야 하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억의 처분을 했는데 남아있는 대출이 5억이라서 상환을 했다면 이 처분대금에는 10억을 기재를 할까요? 아니면 취득에 사용 가능한 5억을 쓰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취득 직전이 아니라 3달 전에 먼저 처분을 하고 지금 예금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2번에 써야 할까요? 아니면 6번에 써야 하는 걸까요? 3달이 아니라 1년 전에 처분했다면 내용 자체가 달라질까요?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이유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많은 분들이라면 매도계약서만 제출해도 되겠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신고된 소득이 적다면 매도한 부동산을 취득했던 내용도 조사관님이 궁금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조사관님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를 먼저 고민해보고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이런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달계획서를 안 쓰면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 오세요. 그래서 경매로 취득하시거나 조달계획서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달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소명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장 소유자의 명의에 큰 의미를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평생 남편 외벌이 가정에서 소득을 아내 계좌로 모두 관리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 통장으로 매매 대금을 모두 이체했다고 해서 아내의 자산이나 자금 출처로 보진 않겠죠. 가장 깔끔한 것은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해서 지분 비율에 맞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 그동안 서로 많은 돈을 주고받고 지금 구분이 어렵다면 지금까지의 소득 비율과 각자 명의로 형성된 자산을 비교해서 자금 출처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도 각자의 소득과 공동경비 지출액과 각자의 자산 규모를 비교해서 부부간 증여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출처가 없는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탈세사업소득이나 불법소득, 포인투자 수익이나 현금이나 금으로 받은 증여자산들이 있는데 이런 출처가 없는 소득들이 작거나 생활비 정도로 사용할 때는 괜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부모님한테 몰래 받아서 또는 탈세를 해서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10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본적인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많다면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적절한 방식으로 출처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차용을 활용하거나 일부 증여를 신고를 하거나 취득 시기를 늦추고 적절한 규모의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집을 산다면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규모를 줄인다면 얼마나 괜찮아지는지, 취득 시기를 조금 늦추고 출처를 마련해둔다면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실거래조사 소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나서 이런 소명서를 받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서 받게 되는데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날라오진 않고요. 한 곳에서만 날라옵니다. 소명 대상이 되는 이유는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특수거래이거나 다운거래와 같은 특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해보셔도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명 자료에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명 요청이 날라오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지만 제가 5년이 지나서 나온 것도 봤고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날라온 것도 봤습니다.
만약 취득하신 지 한참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날라왔다면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소명 업무를 하면서 가장 작은 부동산 취득 금액은 6천만 원까지 받습니다. 보통 10억 이하 물건을 취득하신 분들이 그 정도는 안 날라올 거야 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요청을 받으시면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억 이하의 물건이라도 충분히 소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하신 분의 연세나 소득 수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의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내 서식을 보시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모두 동일하지만 구청은 안내 서식을 아예 안 주거나 구청마다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요.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 어차피 다시 제출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자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로부터 차용을 했다면 차용증과 이 차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리금 상환 내역이 필요하고요.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지급 명세서, 현금이나 수표로 입금을 하셨다면 이체 영수증과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들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코인 수익이라면 수익을 산정한 내역과 같은 보충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통 가장 많은 케이스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차용하시는 경우인데 이런 개인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이걸 보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차용 관련 내용들은 해당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뒀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소명서에 언급해야 되는 주요 내용들은 사례마다 달라야 합니다. 자금의 출처가 부족한 케이스라면 취득자금을 조달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명해야 하고요. 자금 중에서도 차용처럼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입증 자료와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함께 제출돼야 합니다. 가족 간이나 지인 간 거래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매매대금이 세법상 적정했는지 그리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추징되지는 않을지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코인과 같은 투자 수익이 대부분이라면 정확한 수익 산정과 근거 자료가 핵심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투자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수익 산정 방식과 필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코인 관련 내용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왜 소명 요청이 나왔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후 조사관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안 구해줘서 돈을 빌렸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자가 아까워서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이런 개인 사정들을 많이 어필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보다는 적법한 거래였는지를 자세히 소명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의견서를 작성하실 때 정해진 법적 형식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응해드리는 사례들은 사례와 같이 별도의 구체적인 소명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들어간다면 길어도 되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금 소명 우편물을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소명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정확하다면 그것을 이유로 세무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몇 년간의 통장 내역이나 금융자료들을 모두 조사합니다. 자금 소명은 취득한 부동산 자금에 대해서만 소명을 하면 되지만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생활비와 각종 이체 내역들을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것들이라도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가 거의 대부분 있고 일반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세금 없이 증여받은 내역들이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소명의 최우선 목표는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응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소명이나 조사 대응을 하다 보면 안 나와도 되는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조달계획서나 자금 소명 내용을 잘못 기재하셔서 억울하게 대상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래 소명과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최고의 절세 방법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단계, 소명 단계, 자금조달계획서 단계, 부동산 계약 단계, 부동산 계약 전 단계 이렇게 앞 단계일수록 세무조사의 위험성과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소명의 대상과 입증해야 하는 자료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넓어지고요. 깊어지고 어려워집니다. 모든 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 소명 요청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용 자체가 간단하시다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희가 안내드리는 것만 잘 지키시면 직접 소명하시더라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걱정을 하셔야 하는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 태어난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들이라도 세무조사를 받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목적 적합하게 꼼꼼하게 소명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 큰 절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새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